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탈현대성에 의한 어떤 사회적 변화,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현대성의 이제 절대성에 비추어 이제 이분법적 질서죠. 이런 참의 영역, 선의 영역, 진리의 영역, 이런 절대성에 비추어 저는 탈현대성을 상대성이다고 이렇게 소주제를 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잠시 봤지만, 이제 유리겐 하버마스는 우리 인류는 이성에 의해서 과학적 법칙을 만들고 그 과학적 법칙을 자연에 적용하면은 자연을 지배하여 땡공사, 그렇게 강우량을 조절하는,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여 인류 사회가 진보한다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점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부터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는 이제 광우병을 이제 들겠습니다. 물론 이 광우병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생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식물 사료를 먹이셨어요. 유럽의 농부들이. 그런데 이 식물 사료가 갑자기 가격이 폭등되는 거예요. 폭등되니까 적은 비용에서 큰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동물 사료를 이제 섞여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동물 사료에 거기에 소도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소가 소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 광우병이라고 이제 산정돼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물 사료를 먹여서 그람 수가 점점점 올라가지만 우리가 만든 이런 법칙이 도리어 우리를 파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기타 환경 오염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회의하고 반문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이런 절대성의 문제가 이제 제기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이제 크루병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병은 이제 식인족의 풍습을 갖고 있는 저 파푸유기니아 거기 소수 민족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 이제 장례식장, 이제 식인족의 습관이 있으니까 장례식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뇌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먹으니까 이 크루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완돼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근육이 이제 뭉쳐가지고 계속 저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죽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환경의 오염이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다가 1968년도에 이제 이제 미국의 베트남 파병에 반대한다는 프랑스에서 이제 서서히 운동이 되다가 점점 이제 프랑스 사회의 문제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 대학 서열 폐지 이러면서 이 사회 변혁 운동으로 68년도에 이제 어떠한 이 사회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절대성을 마감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1968년도를 절대성 시대에서 상대성의 시대, 그 다음에 현대성에서 탈현대성의 시대 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8년도의 사회 변혁 운동을 혁명, 그죠? 68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전복이죠. 군사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혁명화됐다. 이렇게 전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패러다임 설명드렸죠.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 간단하게 패러다임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바로 패러다임이죠. 그 패러다임이 변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질서에서 신질서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68 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시대에서 이제 상대성의 시대, 현대성의 시대에서 탈현대성의 시대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8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보통 탈현대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나라는 언제죠? 그렇죠. 1980년도 이후죠. 저희 나라는 이제 1910년부터 1979년도 뭐 이렇게 명명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1980년도 초기까지는 현대성이 지배하다가 80년도 이후부터 이제 탈현대성의 시대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은 68년도고 어찌되었든 이 탈현대성,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물론 달리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양 수준에서 정의하고, 자, 탈현대성, 이런 상대성의 시대로 들어오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의 철학적 배경은 누구냐?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라 이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68 혁명 이후에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이제 우리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절대적 진리나 절대성이 해체되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탈현대성, 포스트 모더니즘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였다. 현대성은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다음에 데카르트, 칸트에 의해서 집대성되었지만, 이 탈현대성은 바로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문 소피스트, 소피아,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성 논자, 그 당시도 상대성 논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개변론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성이니까 좀 개변이죠.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개변론자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여러분들이 저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몬 이 소피스트의 전통을 이은 니체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집대성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니체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니체 그러면 가장 유명한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이분은 물론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적이시고, 그건 그분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원래 이제 목사의 아들이시고, 목사의 아들이 이제 반그리스도가 되니까 좀 아이러니한 면도 있지만, 어떤 목사의 아들로서, 학위가 없어요, 이분은. 학위가 없이 25세, 바로 독일의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철학과 교수는 아니고 문헌학에서 천재성을 띠면서 25살에 이제 이제 교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비극의 뭔데, 지금 비극의 뭔데 그 책을 이제 적으면서 문헌학에서 이제 거의 이제 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하여튼 철학도 하시고, 하여튼 천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니체를 망치의 철학, 기본 사상을 다 무너뜨렸다, 망치의 철학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자꾸만 니체 그러면 허무주의,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니체, 물론 이제 사상은 허무주의지만 그분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따 보겠지만 허무주의를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가 그분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제는 우리 인간들의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 건강한 삶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신의 죽음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염세적 허무주의자가 아니고,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의 말로는 초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초인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그냥 그 독일어 그대로 위버맨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위버맨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이제 그것이 이분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니체는 우리가 이제 뭐 1844년부터 190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선언한 것이 God is dead, 그쵸? 신의 죽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의 죽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신은 이제 종교적 신이 될 수도 있고, 철학적, 문학적 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술학적 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배되었던 절대적 진리, 참선, 그것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절대적 진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 진리로서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이 절대성을 표현한, 보통 니체의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플라톤주의를 대중화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플라톤의 이런 이분법적 질서, 우리가 배웠던 이데와 뭐 실제계와 현상계, 이렇게 이분법적 질서를 대중화시켰다고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비난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신의 죽음이라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볼게요. 왜냐면 또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시고, 이게 근데 이제 이분의 기독교 비판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범의신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신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위범의신적인 삶을 사신 분이고, 그런 삶을 교회가 변질시켰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실천을 어떻게 보면 뭐 좀 잘못한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런 유대교가 이게 복수와 응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막 사랑보다는 뭐 복수, 응징,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을 뭐 잘못 믿으면 어떤 응징이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 예수님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뭐 기독교 비판, 이건 뭐 엔티크리스토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하여튼 이분은 뭐 이런 플라톤주의를 대중화시킨 기독교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이성에 의한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형성되는 구성물에 불과하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여기서 하면 또 중복이 되니까. 자, 여기선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다. 자, 이성에 의한 절대적 가치, 참, 선, 진리,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선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이것이 존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덕을 할까, 이렇게 참되게 살까, 선하게 살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분 얘기는 그런 게 없다 이게요. 참선이 없다 이거예요. 단지 그런 참과 선은 우리 개인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죠. 일단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진리는 해석에 불과하다. 구성물에 불과하고, 이게 사회 구성주의라고 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해석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르네 데카르트가 주장한 거기토 생각하는 나는 없다 이거예요. 이성의 해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런 얘기도 이제 하세요. 생각하는 나와 생각을 어떻게 분리하냐 이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데 나와 생각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없죠. 우리가 번개가
번쩍인다. 이게 언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번쩍인 게 번개죠. 근데 번개가 번쩍이다는 건 뭐예요? 번개가 안 번쩍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주어, 이 우리 언어가 주어와 수어의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나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리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간단하게 절대성이 없다.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존재의 영역, 참, 선,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한 말이지만 신 이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없다. 그게 해체됐다는 얘기예요. 뭐 약간 좀 격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포에르 바라는 사람은 신이라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라던 것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만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구성, 바람, 위시의 구성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니체는 이성의 해체, 그러니까 절대성, 현대성에서 주장했던 절대성은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이분들은 유명한 축구 스타죠. 하나가 이제 뭐 메시, 그 다음에 호날두, 이제 네이마르 이렇게 세 분이죠.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축구의 신동이죠. 지금 이 시대의 축구를 지배하는 중에 이제 세 분들이죠. 그래서 호날두, 네이마르, 메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적이에요. 그렇죠? 적이에요. 적이면서 서로 이제 내가 더 잘해야 연봉이 올라가니까 적이죠. 그렇죠? 근데 자, 호날두와 메시는 볼 때, 그죠? 둘은 적이면서도, 호날두는 어떻게 하면 메시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하면 메시를 이겨내려고 내가 최고의 지존이 되고자 무조건 노는 거예요. 자, 니체는 적이라는 것은 적은 진정한 동지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적이 동지래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친구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적이 진정한 친구라는 얘기예요. 적이 진정한 친구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법적 질서에서 친구와 적은 서로 분리되는 거죠. 그쵸? 대립관계죠. 근데 니체는 적은 진정한 친구란 얘기예요. 분리가 해체가 된 거죠. 그쵸? 적이 진정한 친구래요. 자, 왜 그렇게 니체가 봤습니까? 니체는, 자, 호날두는 메시를 이기고자 무던히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1등 하는 사람과 2등 하는 사람은 적이지만 요 2등 하는 친구는 1등 하는 사람을 이기고자 무던히 자기 발전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적 때문에 내가 발전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쟤를 이기고자. 호날두가 메시를 이기고자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적이라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력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적은 진정한 친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친구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이제 이런 식도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이분에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분법적 질서를 어떻게 해체했나 우리가 조금 이해하셨죠? 자, 적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현대성은 친구와 적이라는 것은 딱 구분이 있죠. 요런 사람은 친구고 저런 사람은 적이죠. 그렇죠? 근데 니체는 적이 친구라는 얘기죠. 적은 나를 도와주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이분법적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니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 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성의 해체에 대해서 한번 이 니체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겠습니다. 니체의 진리관을 우리가 해석적 진리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현대성, 뭐 칸트나 데카르트,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분들은 이제 절대적 진리관이지만, 니체의 진리관은 이제 해석적 진리관. 아까도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해석적 진리관이라고 그래요. 자, 진리라는 것은 니체가 볼 때는 해석에 불과하다 이게요.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고, 뭐 우리가 조국 교수님의 사건을 보자 이거예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고, 하나의 그 조국 교수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진보는 진보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 입장에서 진리고 진보 입장에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해석하는 것에 불과해야 나의 관점에 의해서 인식하고 해석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수는 보수의 관점으로 볼 것이고 진보는 진보의 관점으로 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보의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저 친구는 보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런 의미와 가치를 평가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보적인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인간이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나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보수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보면 나의 보수적인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거고 진보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거는 내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진 해석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관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석적 진리입니다. 그럼 관점에 불과하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니체의 말대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의 해석이고 이게 상대적 진리죠. 그렇죠? 상대적 진리 아닙니까? 나의 해석인데 그러면 그래서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니체를 허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위대한 니체가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잘 아시죠. 그래서 니체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게 허무한 거니까. 근데 니체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관점에도 살고 있지만 그 해석에 서열이 가능하다. 이게 서열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다. 서열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서열이 가능하다. 서열이 가능하다. 조국 사건에 대해서 진보의 관점과 보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요 진보의 관점과 보수의 관점에서 좀 더 해석이 높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높은 것이 있다. 자, 이거 너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대적 얘기하니까 뒤로 하고, 자, 저거 한번 이전에 한번 또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만류 인력, 그리고 저거 한번 설명했죠. 자, 수송의 운동,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르베르라는 사람이, 자, 수송의 쾌적, 수송의 운동을 보니까 뉴턴의 만류 인력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송의 쾌적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구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송의 이 쾌적, 수송의 운동을 보니까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르베르 맞네. 그분이 천왕성과 해양성을 천왕성의 운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천왕성의 운동을 보니까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려 보니까 천왕성 뒤에 또 다른 행성이 있을 거다. 얘가 땡겨가지고 이렇게 운동한다. 그래서 해양성을 예견해요. 그 해양성이 발견되죠. 하나는 증명이 됐어요. 그래 이분이 또 수송을 보니까 수송의 운동이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또 해양성처럼 보이지 않는, 이분이 그때 벌칸이라고 했어요. 벌칸이라는 행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송이 그렇게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궤적한다고 했어요. 근데 한만 조사해도 벌컨이라는 행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수성의 궤적, 벌칸이 없는 수성의 궤적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에 의해서는 수성의 궤적이 맞는 거예요. 이처럼 니체도 이 자연현상을 보는데 좀 더 설명이 더 높은 이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그냥 진리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반박할 수 없는 해석, 그걸 진리다 규정하고 살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 더 높은 이론이 나오면 그걸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게 바로 공론화 작업이에요. 좀 어렵죠? 너무 퍼지면 어려워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원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핵발전소 원자료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결정됐죠. 이게 지금 공론화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론화 작업을. 그러니까 좀 더 해석이 설명되면 그 시대에서 그게 진리다 그렇게 정하면 그거 갖고 진리를 받고 그냥 우리가 살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나의 철학적 이론이 나보다 더 잘 설명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론을 따르면 돼. 근데 나는 니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씀도 하시지만, 나보다 은근슬쩍 나보다 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이론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 이론이 진리야. 근데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에서는 이렇게 슬쩍 말씀도 하세요. 어찌되었든 이것이 이분의 해석적 진리, 상대적 진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론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론화 작업은 순간순간 바뀌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첫 해에는 공론화 작업에 핵발전소 반대였지만 점점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핵발전소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게.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분법적 질서는 해체됐다는 것을 니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또 우리가 더 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도덕적 자유주의, 또 그런 말도 나오겠습니다. 선도, 악도 그 자체는 없다. 도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칸트야, 데카르트야, 선, 악 없어. 당신네들 이성에 의해서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도덕적 사실은 없어. 망치의 철학이야. 다 깨는 거예요. 없어. 그냥 해석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도덕의 평가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규명된다 이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암살을 봅시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을 죽였다 이게. 그쵸? 사람을 죽였다. 죄송한 얘기지만 암살도 사람을 죽이는 거고 강도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칸트에 의하면 잘못된 거예요. 악한 행동 아닙니까? 근데 니체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웅이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건 똑같은데. 그래서 니체는 뭐라 그럽니까? 선과 악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위를 하냐, 상관관계죠. 그렇죠? 상관관계. 행위자에 의해서 규명된다 이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미를 죽이는 그 행위는 그야말로 선의 영역이고, 강도가 사람 죽이는 것은, 강도 행위자가 하는 것은 악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이건 악이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악한 행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되었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미를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건 아닙니까? 그럼 그분의 입장이면 안중근 의사는 뭐예요? 악한 행동한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행위자, 관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행위를 했냐. 그래서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 자유주의라 해요. 도덕적 자유주의. 자, 두 개 배웠죠. 하나는 해석적 진리, 또 하나는 도덕적 자유주의. 자,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예전에 이 형이사학자, 그러니까 이분법적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분류했죠. 짐승, 인간, 신. 근데 이분은 아까도 했지만 신이 죽었다, 이제 신의 영역을 부정하시죠. 그래서 인간, 인간, 그 다음에 짐승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위법의 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짐승 같은 인간, 짐승 못한 인간을 표현에 의하면 좀 심해요. 잡놈. 그죠? 잡놈, 노예, 그럼 아주 그렇게 가격하게 표해. 잡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한 거 어떡합니까? 하여튼 이분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우리를 보는 눈을 관점을 이제 바꿔줬고, 어찌되었든 이분은 이성이 해체됐다는 거죠. 그죠? 남성과 여성이란 이런 이분법적 질서가 해체됐다. 해체와 융화. 절대적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본인의 자신의 가치를 형성한다. 해석적 진리죠. 그렇죠? 해석적 진리.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이분은 또 이제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이니까, 그죠? 절대성에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 아니라 해석적 진리에서 다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있는 거죠. 단지 이분은 좀 더 해석이 반박할 수 없는 해석이 진리인 양 우리가 갖고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자, 이런 말을 해요.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면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 다양성을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다양성을. 내 입장만 강조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그래요. 자, 디오니소스는 그 술의 신이죠. 술의 신. 그러니까 아폴로가 태양의 신에 반대되는 술의 신. 이게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육체, 음탕, 술 먹고 그렇게 했지만, 이분은 이제 그 술의 신. 왜냐,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해야 되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이 디오니소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니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는 여의 눈으로 보고, 야는 야의 눈으로 보고, 서로 그냥 한 부분의 해석에 불과한데, 자기가 진리인 양, 내가 옳다는 양, 계속 정치 단체가 맨날 갈등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각은 나의 가치관에 불과하고 한 부분이다. 상대방도 한 부분이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라 이게요. 이게 바로 이분의 주장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해라. 이게 바로 위버메시적인 삶이다.
나의 주장만 자꾸만 주장하면 독단이라 이거예요. 내가 진리도 아닌데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자기 해석에 불과한 것 같고 독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을 존중해라. 이게 디오니스적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떻게 뭐 니체를 우리가 보면 조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위버메시,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뭐 염세적 허무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하지 말자고요. 하여튼 없는 세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래야지, 없는 세상 갖고 자꾸만 언급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위버메시 초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위버는 이제 위버메신을 이제 자유정신의 소유자, 그래서 이제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은 바로 자유정신의 소유자다. 이게 자유정신의 소유자. 예? 그 자유정신은 아이 같은 정신.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아이 같은 정신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뭐 떼쓰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의 어떻게 뭐라 그럴까, 추상화 시켰죠. 아이들이 순진난만하잖아요. 남도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도 말고. 그렇죠? 순진난만하게. 예? 모든 삶의 규범에서 벗어나고 초월하는 것. 예? So what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해. 예? 평양감사라는 것은 제가 이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아주 지금 같으면 아주 지위와 돈, 명예가 확보된 자리가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러나 내가 그런 정치를 왜 so what? 난 그런 규범에 살고 싶지 않아. 좀 벗어나는 삶. 그렇죠? 이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이렇게 좀 벗어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사랑은 실천이다, 이게 자유정신.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 이제 천국을 부정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천국이다, 이게.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이제 그런 말, 잠깐만 더하면 좀 심한 것 같아. 자, 자유정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위버맨시고, 낙타 같은 정신. 낙타 같은 정신은 뭐냐면, 낙타가 짐 실지 않습니까? 끙끙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규범, 자기의 억눌린 거, 이것을 끙끙 앓고 가는 사람들. 그죠? 벗어나지 못하고, 하기는 싫고, 그냥 벗어나야 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짐이라는 거 싣고 끙끙거리고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낙타 같은 정신이고, 사자 같은 정신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여야를 보면 돼요. 그냥 무조건 반대. 저쪽이 세계에서 나 반대예요.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사람들. 화만 내고 사자같이. 이게 사자같으니. 그래서 위버메시는 이제 아이 같은 정신, 자유정신이랍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공감을 지향하며 기존의 절대적 기준을 부인한다. 이게 자유정신이죠. 그래서 위버메시는 우리가 조금 풀어보면 이제 끊임없이 자기 발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발전하는 게. 이 자기 극복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건강한 인간의 삶을 강조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변하는 세상이니까 하루하루 나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게요. 이 자기 극복. 이게 바로 위버메시고, 그 다음에 자유정신, 소화. 그까짓 이 시대의 돈. 우리가 돈 중심사라고 말씀드렸죠. 좀 돈에서 초월하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맨날 모든 것이 돈으로만 계속 가니까 내가 요구하면 이거 돈 될까? 그러니까 니체가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A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발전이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돈 중심으로 이게 돈이 될까?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체 이분은 50분 이상
책상에 앉지 말라 그래요. 좀 여유를 갖고 정신적 삶을 갖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 입법, 자기 주장을 좀 많이 해라. 근데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박해불안이라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박해불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것이 박해불안이에요. 박해불안. 내가 회의 갔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낙타 같은 정신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지? 이것 때문에, 낙타 같은 정신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어떤 회의를 가면은, 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지? 이런 낙타 같은 정신 때문에 이야기 못하고 머릿속에만 빙빙빙 돌고 회의 끝나가면 에이 후회스럽고,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게요. 박해불안 벗어나기. 자기 입법,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권적으로 이야기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응? 상사가 피해를 줄지언정 하고 싶은 얘기는 하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위버맷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관계적 실존, 아까도 했죠. 다양성 존중,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죠?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게 관계적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버맷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니체를 우리가 의지의 철학자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게 will to power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권력 의지 그런데, 이게 뭐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이렇게 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영어 얘기는 뺍시다. 복잡하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의도 추진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녹화 강의를 들을까 말까? 그쵸? 열심히 들을까? 그냥 켜놓고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만약 볼 때, 한쪽의 권력 의지는 녹화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자는 권력 의지가 있고, 또 한쪽은 뭐예요? 그냥 끊고 다른 거 해야지. 그냥 켜놓고. 요런 권력 의지가 있다니. 요것이 충돌한다 이거예요. 이게 권력 의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권력 의지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녹화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지, 그 권력 의지가 이길 때가 있고, 그때는 열심히 들을 거고, 어떨 때는 뭐란 얘기예요? 그냥 켜놓고 다른 거 해야지. 요 때가 또 뭐란 얘기예요? 그때 또 그렇게 권력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력 의지예요. 그래서 이 권력 의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힘의 의지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성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니체는 이성이 아니라 인간은 순간순간에 will to power, 권력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니체를 의지의 철학자라고 그래요. 의지의 철학자. 그래서 그게 권력 의지예요. 근데 우리 권력 의지 중에서 아까도 했지만 최고 정신이 뭐냐? 관계적 실존,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력 의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 권력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라. 내가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데카르트는 이성에 의해서 사리에 분별하고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니체는 권력 의지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사리에 분별해서 판단하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니체는 어저께는 A 권력 의지가 작용해서 나 A 했고, 오늘은 B 권력 의지가 작용해서 B가 했고, 상대성이죠. 그렇죠?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권력 의지가 표현돼서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권력 의지에서 아까도 했지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이성을 갖고 있다 했지만, 우리는 정신, 육체, will to power,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신체,
body라는 개념을 이분이 쓰고 있어요. 이제 생리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분명히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가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분은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세요. 구분이 돼요? 저는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가 구분이 돼가지고 정신적 삶을 상당히 강조하죠. 이분은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구분이 돼? 예? 내가 배고픈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이게 구분이 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정신이 말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은 짜증도 나고 아주 정신도 활동이 또 안 좋을 거고, 또 나 정신이 나빠 봐봐요. 육체가 암만 좋아도 자살하시잖아요. 암만 돈이 많고 그래도 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어떻게 분리하냐 이게요. 저도 이 말은 찬동해요.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분리해요? 정신이 배고파, 그러니까 육체가 밥 먹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과 육체는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자, 정신과 육체는 같이 공존하고, 그렇죠? 정신과 육체는 같이 공존하고 힘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체, body라고 하자. 이게 독어로는 life, 독어, 그러니까 body. 그래서 요즘은 몸에 이게 신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육체를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좀 위험스럽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니체는 이렇게 정신, 육체, 힘의 의지, 이것이 바로 신체, 몸, 바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이러한 니체의 사상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젠더리스, 그쵸? 너가 이제 담배 피는 여성, 그죠? 예전에는 담배라는 것이 남성의 기호품이고 이분법적 질서에서 여성의 기호품이 아닌 거죠. 현대성 시대는. 그러니까 나 시대 때 여성들은 다 숨어서 담배를 피우죠. 지금 담배 어떻게 여성들이 숨어서 핍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저하고 같이 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교수들이 왜 그 담배 공간에서 담배를 안 피는 이유가 뭐면은, 물론 안 피시는 분들 많지만 그 학생들하고 같이 피기 싫으셔서 안 피잖아요. 어떨 때 난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학생과 나 같이 담배 피워요. 물론 모르는 학생이죠. 그렇죠? 근데 자, 이분법적 질서에서 담배는 남성의 기호품, 여성은 기호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다 숨어서 피웠지만 지금은 이분법적 질서가 해체가 됐죠. 담배? 이건 남성의 기호품일 수도 있고 여성의 기호품일 수도 있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거죠. 담배 피는 여성이 있으면 담배 피는 거고, 그렇죠? 안 피는 여성은 안 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떳떳하게 기호품이나 경계선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떳떳하게 피고 있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담배는 다 남자의 기호품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경계선을 주장하면 욕먹죠. 어?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자가 왜 담배를, 저거 속된 말로 저기 돌았나? 대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성선이 해체되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너무 많은데 좀 생략 좀 합시다. 유목적 주체. 이 유목적 주체는 나는 힘들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 이 유목적 주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제 리프렉션을 한번 낼게요. 이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할 것 같아. 자, 유목적, 할 게 많아요. 유목적 주체. 유목적 주체고, 지금 현대성에서 또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할 것은 시뮬라크라, 그죠? 가상.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자,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은유를 그러니까 패러디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환유, 그래서 패스티시라는데, 자, 쉬운 얘기로 춘향전과 방자전을 먼저 보자고요. 춘향전과 방자전. 방자전 아시죠? 방자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방자죠.
이도령이 아니죠. 춘향전의 주인공은 이도령이지만 방자전의 주인공은 방자예요. 단지 춘향전을 모방했지만, 그쵸? 그 모방한 대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관련이 없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패스트시예요. 패스트시. 한류. 이게 춘향전과 당연히 춘향전을 모방해서 방자전을 매입했어요. 근데 모방한 그 대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상이, 이게 바로 패스트시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뮬라크라 그래요. 그 시뮬라크라. 그래서 쉬운 얘기로 춘향전과 방자전이 있는데, 그죠? 춘향전과 방자전이 있는데, 모방한 가상이 극실제죠. 그것이 방자전이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뮬라크라죠. 그래서 춘향전과 방자전을 볼 때 춘향전을 모방했지만 그 모방한 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패스트시죠. 자, 그 시뮬라크라는, 자, 가상이 극실제, 그러니까 가상 세계죠. 없는 세계죠. 이게 현실을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시뮬라크라예요. 그래서 시뮬라크라라고 많이 쓰면 시뮬라크라는 이것의 복수형이고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라의 동사형이다. 그래서 뭐 시뮬라크라, 시뮬라시옹 뭐 같은 말 이렇게 써도 뭐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모방한 가상이 그저 극실제죠. 실제가 없는 거 극이니까요. 모방한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는 거. 자, 미키마우스 지를 모방했죠. 그렇죠? 미키마우스가 지를 모방했어요. 근데 미키마우스는 가상이죠. 근데 얘가 지를 모방했지만 얘가 미키마우스는 뭐 지처럼 무슨 뭐 이렇게 더럽고 뭐 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고 의지적이고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시뮬라크라는 얘기예요. 시뮬라크라.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는 거. 그 여러분들 뭐 게임하다가 뭐 가상세계 게임하다가 실제로 뭐 싸움 나서 뭐 이렇게 뭐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투고 이런 게 뭐냐면 가상세계에서 하다가 현실이 지배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시뮬라크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시뮬라크라는 이제 저거 이름을 안 썼네요. 저 보드리야르. 자, 보드리야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드리야르 스펠링이 지금 맞나 모르겠어요. 스펠링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보드리야르. 그래서 스펠링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시다 스펠링 생각이 나니까 보드리야르, 시몬드 보드리야르가, 시몬드 보드리야르, 스펠링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시몬드 보드리야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는 거. 자, 미국과 이라크, 우리 지금 거를 한번 봅시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싸움. 그렇죠? 우크라이나, 소련이나. 아까도 했지만 니체는 소련의 입장에서의 관점이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침공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거죠. 하여튼 소련의 주장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주장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뮬라크라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더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괜히 뭐 그냥 우크라이나 소련을 해가지고 또 뭐 시끄러질 소지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라크 전쟁 봅시다. 자,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하고 이라크는 이라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라크 입장은 제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만 반영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만 자꾸만 이라크 전쟁을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뮬라크라예요. 시뮬라크라. 한쪽의 일방적인 것을 보이면서 진리가 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실제적인 진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한쪽의 진리를 그냥 모방해서 그냥 그것이 진실인 양 아는 것. 이게 바로 시뮬라크라예요. 그래서 뭐 시뮬라크는 여러 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시뮬라크라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마고라지, 이미지에 의한 소비다. 이 탈현대성은 바로 이미지에 의한 소비다. 그래서 이건 뭐 소비는 언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자 명품 소비, 좋은 차, 그죠? 그 소비는 언어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 안 해도 언어죠. 그래서 자꾸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얘기 안 해도 소비가 언어니까. 뭐 명품백을 타고 다니면 뭐 명품백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계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 그래요. 그러면 뭐 딱 그 시계 타고 다니면 뭐 알잖아요. 뭐 그냥 내가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언어다 이게 이마로가 이제 이미지에 의한 소비. 그러니까 명품백이 우리가 대타자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면은 이게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대타자의 인정. 그렇죠? 그래서 이 소비가 남대문에서 2만 원짜리 찬 시계하고 뭐 명품 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찬 시계하고 이게 뭐 시계가 안 맞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 맞잖아요. 시계는 시계만 잘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명품 고급 시계를 산다니. 왜? 대타자. 남이 그걸 타고 다니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가 언어고, 그래서 대타자가 인정을 한다. 그래서 명품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2천만 원이라는 그 이미지에 의해서 소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우리가 보드리아르는 이마고라지, 이미지에 의한 소비, 이마고라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드리아르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시뮬라크라,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이 이것이 진리이냐 지배하는 것.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시뮬라크라.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 현재의 문제를 떠나면은 미키마우스가 지를 모방했지만 상관없이 미키마우스가 회자되는 거. 이게 다 시뮬라크라죠. 그래서 하여튼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라, 그 다음에 이미지한 소비. 누가 명품을 왜 소비하냐? 이미지 때문에 소비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만원짜리 시계와 2천만원짜리 시계가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시계는 정확히 잘 맞을 텐데. 근데 그 이미지에 의해서 소비한다. 그래서 이마고라지. 왜 이미지에 소비하냐? 대타전다.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가 언어라는 얘기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언어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소비가 언어다. 이렇게 이제 보드리아르가 얘기했고, 아까도 했지만 이거 개별성, 다양성, 그리고 소통. 이건 니체가 이야기했던 거,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끝으로, 성찰성, 구성주의. 그죠? 해석하는 거죠. 니체의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의 상대성을 해석하고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구성주의는 어떠한 절도성에 의존하여 해석하여 행위하는 원리가 아니라 스스로 근거 조직하고 자기 조직화 원리, 자기 극복, 자기 발전.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가져야 할 소량이라는 거죠. 그죠? 니체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가져야 할 것은 니체에 의하면은 자기 입법이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성찰하는 자기의 입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무리의 법칙. 그냥 무리에 휩쓸리면은 어떻게 보면 좋아요. 못나지 않고 못난 것이 뭐 정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리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냥 무리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못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람 좋다는 평가도 해요. 그냥 무리에 휩쓸리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리에 휩쓸리니까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정을 맞을지언정 니체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찰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위범의 시적인 인간이 되라는 얘기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이것이 바로 니체가 이야기고 탈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번 니체의 탈현대성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